보시면은 IGMP에서 이제 멀티캐스트 설명하려고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유니캐스트하고 브로드캐스트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유니캐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전송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트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전체,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안에 있는 전체 그 서브넷 안에 있는 전체한테 보내는 거고, 멀티캐스트는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몇 개의 호스트에게 보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처음부터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라우터에서 패킷을 복제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주소는 어디라고요? D 클래스 주소 대역을 사용한다고 아까 기억나시죠? 그거 있다라는 거, 저걸 꼭 사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ARP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중에 ARP가 있는데, AR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게이트웨이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그 IP 주소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RP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IP 주소를 던지면 맥 주소를 보내줘요. 그러면 ARP를 이용해서, 그러면 내가 그 맥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그 게이트웨이 쪽이랑 패킷을 던질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죠. ARP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IP 주소만 있으면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건 당연한데, 중간중간에 있는 애들한테는, 라우터나 애들은 맥 주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ARP 관련 이슈들이 몇 개 더 있는데, 뭐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얘기들은 아까 그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뭐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인 거고, 다른 것들은 뭐냐면 그 ARP 캐시가 있어요. ARP 캐시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ARP 캐시는 뭐냐면 매번 ARP를 하는 게 아니라 ARP 캐시에 두고, 만약에 내가 한번 했던 ARP는 그게 그냥 자기 로컬 캐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ARP를 동작시키지 않고. 그런 거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그 ARP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ARP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ARP라는 명령어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그 커맨드 창에서 실행시켜 보면은 그 ARP 테이블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동쪽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영쪽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정적은 뭐냐면 고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IP 대비 맥 주소를 그냥 설정해 놓는 거고요. 픽스해 놓는 거고, 동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게 동적으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라라는 거, 제가 기억나시죠? 그거 해주시면 좋겠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뭐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 ARP 관련 패킷 구조인데, 그 전에 선행 조건이 뭐냐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ARP 리퀘스트가 있고 ARP 리플라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는 이제 알고 싶어 하는 쪽에서 보내는 거고, 리플라이는 이제 반대편 쪽에서 맥 주소를 보내는 쪽에서 이제 보내주는 건데, 내가 ARP 리퀘스트는 브로드캐스트예요.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브로드캐스트를 던져요. 그리고 리플라이는 받는 애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맥 주소를 필요로 하는 애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유니캐스트로 던져요. 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그 ARP의 패킷 구조인데, ARP 패킷 구조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저는 조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보다 과하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요 패킷 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하드웨어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어떤 거를 사용할 건지를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그쪽 밑에 있는 계층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 아니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을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HDLC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그 고속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어떤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뭐 이더넷 같은 것들 사용할 건지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프로토콜 타입이 있어요. 프로토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IPv4이기 때문에 IPv4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IPv6냐 IPv4냐 뭐 프로토콜 타입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어드레스 랭스는 맥 주소의 길이, 프로토콜 어드레스의 길이는 IP 주소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OP 코드에 별표할까요? OP 코드는 뭐냐면 아까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 ARP 리퀘스트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게 ARP 리퀘스트다. 아니면 내가 보내고 있는 게 ARP 리플라이다. 아니면 RARP 리퀘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할 때 저 OP 코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죠. 센더 어드레스 하드웨어 어드레스는 보내는 쪽 맥 주소 그리고 그 센더 프로토콜 보내는 쪽 IP 주소 받는 쪽 맥 주소 받는 쪽 IP 주소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요. 그 아까 하드웨어 타입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물리 계층 또는 데이터 링크 계층 여기 적어놓으세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뭐 이더넷인지 아니면 HDLC인지 아니면 ATM 같은 경우에는 그 WAN에서 사용하는 거,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를 하는 건지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토콜 어드레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프로토콜 타입 보면은 IPv4 아니면 IPv6 뭐 그런 거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OP 코드 보시면은 ARP 리퀘스트인지 ARP 리플라이인지 뭐 이런 것들 나타낸다고 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ARP는 어디에 별표하냐면 리버스에 별표하면 돼요. 리버스라고 한다면 사실은 RARP를 외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ARP의 반대니까. 그러면은 맥 주소를 주면은 IP 주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면 그 라우터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스크가 없어요. 디스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IP 주소랑 맥 주소를 이렇게 매핑해 놓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맥 주소를 이용해서 IP 주소를 얻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이 RARP를 이용해 가지고 IP 주소를 거꾸로 얻어내는 거예요. 거꾸로 얻어내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RFC 조심하라고 했죠. RFC 903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디스크가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RARP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자, 네트워크 보안 부분에 네트워크 기반 공격을 이해해가지고 47페이지부터 시작해요. 47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몇 문제 출제됐어요? 28문제. 이 28문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단원별 기출 문제하고 이제 연도별 기출 문제를 출시를 했는데 단원별 기출 문제로 카운트를 한 거예요. 28문제는 정말 최상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섭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도스는 뭐냐면 그 영어 약자가 denial of service예요. 이걸 한글로 바꾸면 서비스 거부예요. 누가? 서버가 자기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왜? 취약점 공격을 당했거나
아니면 자원 고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고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네트워크 대역폭을 다 썼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네트워크 대역폭을 다 쓰면 내가 패킷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뭐 순서 번호, 시퀀스 넘버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그 서비스 거부가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건데, 도스는 어떻게 발전했냐면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도스에서 DDoS로 발전하고 DDoS에서 DR 도스로 발전했어요. 지금 DR은 요 R은 리플렉션이에요. 리플렉션. 보면은 리플렉션이 뭐냐면 반사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도스의 요 D는 뭐냐면 디스트리뷰티드예요. 디스트리뷰티드. 분산 도스. 그래서 도스는 원래는 뭐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1대1로 공격하게 되면 패킷을 예를 들어서 UDP 같은 패킷, 쓸데없는 패킷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보내요. 계속.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계속 받으니까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보내는 쪽이 성능이 더 좋아야 돼요. 받는 쪽이 성능이 더 좋으면 애매하잖아. 받는 쪽이 성능이 더 좋으면 저걸 다 바꿔도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내는 쪽이 줘야 되니까 어떤 공격 방법이 생겼냐면 N대1 공격 방법이 생겼어요. N대1.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나를 동시에 괴롭히니까 얘네들이 성능이 별로 안 좋아도 모아서 공격하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산 구조로 됐다가 또 아까 새로 생긴 게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 반사 서버 라우터에서 아까 보내는 쪽이 기억나시죠? 씬 보내고 소스 IP를 속여가지고 씬 에크 공격 대상이 받으면 얘가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다시 반사 서버가 계속 보내는 그 공격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도스 공격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DDoS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할 거고 DR도스도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맛만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도스 공격 중에 자, 이렇게 구분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했어요. 자, 공격 이름, 그 다음에 어떤 공격이냐, 취약점 공격이냐, 자원 고갈이냐. 그래서 취약점 공격인 건데,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이 있어요.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은 다 뭘 이용하는 거냐면, 시퀀스 넘버,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거, 시퀀스 넘버라든지 아니면 한글로는 순서 번호, 시퀀스 넘버, 순서 번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순서 번호 기억나시죠? 패킷 쪼개지면 순서 번호를 갖고 있는데 그 순서 번호를 조립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순서 번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내가 이제 딱 패킷을 원하는 걸 처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 번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순서 번호를 중간에 공격한다고 겹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서 번호를 같게 보낼 수도 있어요. 순서 번호를 같게 보내는데 처음부터 같게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서부터 같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공격이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당연히 TCP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일반이랑 정보보호론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 외워야죠. 근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하신 다음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안 까먹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은 시퀀스 또는 순서 번호를 조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들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일단 티어드롭은요. 티어드롭은 시퀀스 넘버가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거. 적어 놓을까요? 시퀀스 넘버는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 어떻게 겹쳐요? 저기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시퀀스 넘버가 원래는 이렇게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퀀스 넘버가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판단해가지고 다시 보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거부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과부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다른 것들은 또 뭐냐면 봉크는 처음부터 시퀀스 넘버를 갖게 하는 거고 보잉크는 중간부터 시퀀스 넘버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짜 말씀드리면 봉크하고 보잉크하고 정말 헷갈려요. 어떻게 외워? 이렇게 외워. 적어 놓을까요? 봉크처라고 봉크처라고 적어 놓으세요. 봉크처가 뭐예요? 봉크는 처음부터 갖게 하는 거다. 뒤에 거 보잉크는 외울 필요 없지. 그럼 당연히 보잉크는 중간부터니까 봉크처 외워놓으세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꼭 제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크처, 봉크 처음부터 갖게 하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신드롭이 있는데 신드롭은 이제 씬의 순서 번호 버그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 아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프로토콜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죠. 같은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티오드롭은 중첩, 그리고 봉크는 처음, 봉크처 별표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보잉크는 중간부터.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컨시스턴스가 일관된 건데 일관되지 않은 프래그멘테이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인컨시스턴스 프래그멘테이션 공격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인 거고. 자 그리고 랜드 공격이 있어요. 랜드 공격은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랑 같이 나왔냐면 제 기억에는 TCP 덤프랑 같이 나왔어요. 근데 TCP 덤프는 뭐냐면 나중에 또 하겠지만 TCP 덤프는 사실 지금 내가 그 네트워크에 그 패킷을 이렇게 덤핑하는 거예요. 덤핑이 뭐냐면 어떤 패킷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이제 내가 보는 거죠. 근데 그 패킷을 봤더니 덤핑을 해봤더니 출발지 IP하고 목적지 IP가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발지 IP하고 목적지 IP가 왜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출발지 IP하고 목적지 IP가 어느 IP 주소냐면 그 목적지 IP, 그러니까 목적지 IP라고 뭘까요? 그러니까 목적지 IP가 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목적지에 있는 IP 주소가 출발지 IP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부에서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근데 옵션은 포트도 동일할 수 있어요. 포트도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이걸 이제 막으려면 이제 방화벽 같은 데서 막을 수 있다. 방화벽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핑 오브 데스인데요. 핑 오브 데스는 이제 자원 고갈인데 어떻게 자원을 고갈시키냐면 원래 그 핑 아시죠? 아까 핑 명령어 보낼 수 있는데 핑이 사이즈를 임의로 데이터 사이즈의 크기를 65,000바이트 최대 크기까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65,500바이트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보낸다? 1,500바이트로 쪼개져서 보낸다. 그러면 하나를 보내고 쪼개져서 가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원을 고갈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의 핑 오브 데스인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심플로딩 나오죠. 심플로딩도 자원 고갈시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씬 보내죠. 근데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사실 공격자죠. 공격자가 씬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씬을 받았으니까 씬에크를 보냈는데 여기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에크가 올 때까지. 에크가 안 오면 어떡하죠? 그럼 다른 연결을 못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로그 큐라고 여기서 메모리가 미리 할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씬쿠키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몇 배일까요? 다른 플루딩 공격에 비해서 적은 수의 패킷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수의 패킷은 뭐냐면 어차피 백로그 큐 관련된 애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다른 플루딩 같은 경우에는 UDP 플루딩이라고 한다면 그냥 무한대로 계속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백로그 큐만 꽉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로그 큐가 예를 들어서 1메가라면 그 1메가만 꽉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근데 무슨 UDP 플루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많이 필요하죠. 많은 수의 패킷이 필요하죠. 그 얘기인 거고, 당연히 TCP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해결 방법이 가장 멍청한 게 대기 시간 줄이는 건데, 이게 멍청하죠. 더 멍청한 방법은 백로그 큐 늘리는 거, 그것도 멍청하죠. 왜냐하면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멍청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IPS 같은 걸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IPS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싱쿠키죠. 싱쿠키 해가지고 쿠키 보내면 쿠키 다시 받았을 때 내가 보낸 쿠키랑 너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때 메모리를 할당해서 연결을 맺는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실제 이번에 시험 문제에 출제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얘기인 거고. 자,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보안 장비의 역사가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건 뭐 IDS 나왔고, IPS 나왔고, DPI 다 나왔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파이어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IDS가 있고, 그 다음에 IP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PI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파이어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그 사계층 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하고 IP 정보를 구분해 가지고, 그러니까 포트 IP 같은 거 등록해 놓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ACL이라고 그래 가지고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그래 가지고 IP, 블랙 포트 이렇게 등록해 놓고 만약에 오면은 차단시켜 버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사계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7계층으로도 동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IDS가 있어요. IDS가 보시면 얘는 수동적인 거고요. 얘는 이제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그러니까 익히 알려져 있는 것만 차단을 하겠다는 거고, 능동은 미리 선제해서 차단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능동은 잘 안 되죠.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공지능화 되거나 아니면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활용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DPI거든요. DPI가 Deep Packet Inspection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으냐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TCP, UDP 정도로 구분했는데, DPI 같은 경우에는 TCP 안에서도 이 패킷이 예를 들어서 뭐 플로우 관점에서 유튜브 플로우냐 아니면 페이스북 플로우냐 이런 것들도 다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만큼 좋아진 거죠. 그만큼 좋아진 거고, 이번에 2020년도에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UTM이 있어요. UTM은 뭐냐면 그러니까 올인원 느낌이에요. 올인원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IDS가 하는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이 있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너처를 미리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패킷이 시그너처랑 틀리면 버리는 거예요. 같으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너처가 뭐냐면 웜과 바이러스가 가지는 특정한 문자열이 있어요. 굉장히 긴 문자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패킷을 버리죠. 그러면 그 문자열은 누가 찾죠? 그런 거는 안랩이나 그런 그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외국에 있는 바이러스 업체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질 때 그걸 해가지고 딱 봐도 알겠지만 선제로 막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막는 게 아니라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저 시그너처가 나오면 막게 되는 구조인 거죠. 미리 막는다는 건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되게 짱짱한데 힘들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공격이 자원 고갈 중에 HTTP get flood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시죠? 그러니까 메소드가 그러니까 요청할 때, 그러니까 페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메소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get이 있고 post가 있는데 지금 get이요, get을 할 때 get 메소드를 그냥 무한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get 메소드를 동일한 요청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초에 이거를 동일한 걸 100개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청이 정상이더라도 좀 이상하니까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못 막는 거는 이따가 이제 이것도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막기가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건 뭐냐면 HTTP get flooding은 뭐냐면 연결을 맺고 get 메소드를 무한히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요청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막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CC 공격인데요. 이것도 자원 고갈시키는 건데 CC는 뭐냐면 캐시 컨트롤이에요. 캐시 컨트롤이 뭐냐면 뭐 그런 거죠. 원래는 우리가 캐시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가 이제 세 군데 존재하는데 좀 이따 정리를 할 건데 클라이언트 쪽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으면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프록시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에 리버스 프록시가 존재하고 여기에 이제 서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엄청나게 복잡해요. 네트워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프록시는 뭐냐면 요청 전체를 대리해 가지고 이제 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리버스 프록시는 거꾸로 서버를 대리하는 건데, 지금 보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가려면 클라이언트 프록시, 리버스 프록시, 서버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서버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부하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캐시가 존재해요. 클라이언트 캐시죠. 클라이언트 캐시가 첫 번째 캐시가 존재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록시 캐시가 존재하고 세 번째 리버스 프록시 캐시가 존재해요. 그래서 맨 처음 요청할 때 여기에 있으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가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 서버 쪽으로 가지 않아요. 캐시에 있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캐시 기능을 강제로 사용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그 옵션을 여기 보면은 캐시 컨트롤 옵션 중에 캐시 컨트롤 no store must revalidate라고 딱 설정을 하고 되면 캐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서버 쪽으로 무조건 요청이 가게 되고 서버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서버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근데 중요한 건 옵션을 설정하는 거 정상이에요. 교수님, 근데 왜 저렇게 하죠? 왜 저걸 허용해 놨죠? 그냥 왜 허용해 놨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이미지는 안 바뀌니까 캐시에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계속 리발리데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네트워크상의 캐시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개가 존재한다. 클라이언트 캐시 쪽, 그 다음에 프록시 캐시 쪽, 리버스 프록시 캐시 쪽이 존재한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 클라이언트 캐시가 있는지, 프록시 캐시가 있는지, 리버스 프록시 캐시가 있는지를 보고 없으면 서버에게 응답을 받는 구조인 거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적, 다이나믹, HTTP 리퀘스트 플로딩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요청을 계속 보내면 이거는 좀 이상하니까 막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계속 바꿔요. 요청을 다이나믹하게 계속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그냥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요청 페이지를 변경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책 보면 여기 보면 좀 오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변함으로라고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변함으로. 아마 뭐라고 기억은 안 나는데 변으로 뭐 어쩌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함으로 수정하시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스머프 공격이 있어요. 스머프 공격. 그러니까 스머프 공격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스머프 옛날에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우리 나이 때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스머프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애들이 다 개구지 이렇게 노는데 이 스머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해요.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왜 그러냐면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핑플로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원 고갈을 시키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ICMP를 이용해요. ICMP 중에 에코 리퀘스트와 리플라이를 이용해요. 요거 정리하시고. 근데 얘가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그 툴은 이제 ICMP를 이용하는데 원리가 중요한데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해요.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는 뭐냐면 원래 브로드캐스트가 자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 그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는 뭐냐면 내가 원격지로 브로드캐스트를 던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격지로 멀리 있는 곳에다가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던져가지고 그 도메인 안에서 브로드캐스트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던지고 싶으면 어떻게 던지냐면 이렇게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브로드캐스팅 도메인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원래는 자기를 넘어가지 못하죠. 근데 내가 172.160 네트워크에다가 브로드캐스트를 던지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던지면 돼요? 172.160 한 다음에 2호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던지면 돼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172.160은 내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쪽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곳 그쪽에 있는 공격하고자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경유하는 놈인데 걔한테 브로드캐스트를 쫙 던져요. 이게 뭐라고요?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인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왜 이용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용해요. 지금 보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공격자가 있어요. 그리고 공격 대상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이제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보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보내냐면 요렇게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보내요. 그러면은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는데 그게 ICMP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ICMP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보내요.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애들에게 다 ICMP 리퀘스트가 전송되는데 이때 공격자가 뭘 했냐면 SIP, 소스 IP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소스 IP를 예로 한 게 아니라 소스 IP를 공격 대상으로 속였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리플라이 어떻게 해요? 이 각각의 ICMP 리퀘스트를 받았던 모든 애들이 리플라이를 다 공격 대상에게 수행해요. 공격 대상에게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SIP를 속였으니까. 저렇게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핑 플로딩이냐면 어차피 ICMP 리퀘스트, ICMP 리플라이가 핑이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으니까 핑 플로딩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왜 스머프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자가 SIP를 속였기 때문에 공격 대상을 속였기 때문에 스머프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얘가 그 ICMP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이쪽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거나 공격 대상의 IP를 속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다 응답을 해가지고 요렇게 다 응답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그 핑 오브 데스처럼 엄청난 과부하를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패킷을 받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스 IP가 어떻게 됐어요? 위조됐죠. 지금 이 핑플로딩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억나시죠? 어떻게 보내요? 172.16 0.0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 어떻게 패킷을 보내냐면 172.16.0.25라고 보내면 요게 이제 그 172.16 0.0 네트워크의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죠.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가 돼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이 동작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 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원 고갈시키는 것 중에 그 메일 밤이 있어요. 메일 밤이 뭐냐면 그 폭탄 메일인데 그 옛날에 아까 그 메일 기억나시죠? 그 메일 서버하고 그다음에 메일 클라이언트 있을 때는 얘가 메일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예를 들어서 뭐 500메가 아니면 1기가짜리 파일을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보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매일 밤 문제가 발생해요. 왜 매일 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1기가짜리를 보냈기 때문에 그 메일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메일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메일을 받느라고. 그런 식으로 메일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메일 서버를 다시 재부팅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전 방식인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방식이에요? 지금은 HTTP잖아요. HTTP 웹 메일을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그 메일을 올릴 때 사이즈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지메일 같은 경우에 20메가, 25메가를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도 올릴 수가 없어요.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웜이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확장자를 없애고 압축한 다음에 올린 다음에 나중에 받은 다음에 다시 확장자를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꼼수가 있긴 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팸 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도스랑 DDoS랑 그다음에 DR도스 관점에서 봤을 때 도스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요거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설명을 지금 제가 쭉 해드렸잖아요. 제가 쭉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건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은 저의 방식이에요. 이건 뭐 커미를 듣던 정보 보호를 듣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저의 방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지문이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키워드 형태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 매일 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 문제가 거의 한 지문에 봤을 때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스머프 공격의 키워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핑플로딩 이 키워드인 거고, 그 다음에 그
ICMP 리플라이 리퀘스트 아니면 핑 그다음에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그런 것들이 키워드인 거예요. 아니면 그 소스 IP 위조, 소스 IP를 바꾼다, 소스 IP를 바꾼다, 목적지 공격자 IP를 바꾼다, 공격자 IP를 공격 대상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두고서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한 거, 어저께 강의한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키워드 형태로 정리가 돼서 그냥 나중에 공부할 때도 그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유추되도록 만약에 이제 공부하다 잘 모르면 그 키워드를 다 쫓아가가지고 다시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단권화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